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티제를 위한 책 추천 영상인데요. 인프제 할 때 삶에 대한 스토리를 이티제도 함께 좋아할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뭔가 성장 스토리를 좋아할 것 같아서 이번 키워드를 성장으로 잡아봤는데, 소개하는 책의 주인공들이 이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웅물 스토리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인생 성장 스토리인데 묘하게 공감이 되고 재미있게 본 것들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서머신몸의 인생의 베일입니다. 앞 내용은 누가 문 열려고 한 것 같아서 한 여자가 소리 지르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여자의 이름은 키티로 현재 찰스라는 남자랑 불륜을 즐기고 있다가 남편 월터가 온 줄 알고 막 쫄았었는데, 찰스도 잠시 긴장하다가 월터가 낮에 올 리가 있겠냐고 아닐 거라고 대충 안심시키면서 이제 몰래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 쫑났으니 대충 정리하면서 둘러보는데 정말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키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인에게 월터가 있는 실험실에 전화 걸어 확인을 해보니까 점심 이후에 보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좀 불안했지만 찰스가 신경 쓰지 말라고 했고, 키티 자신은 이제 월터가 싫다고 막 찰스에게 찰스 너만을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둘이 대화를 합니다. 현재 키티는 중국에서 거주 중인데 이 삶이 막 끔찍하다고 생각할 때 찰스를 만나서 행복해진 건데요. 찰스 또한 안에 도로시가 있는데 키티는 도로시를 매우 싫어합니다. 도로시가 진부하니까 찰스는 키티 자신에게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찰스는 키티 앞에서 단 한 번도 본인의 아내 도로시를 비하한 적이 없다는 것이 코미디라면 코미디였습니다. 월터는 세균 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키티는 이 직업이 폼이 안 나서 싫고 막 비꼬지만, 월터는 그런 키티에게 사과부터 하는 그런 순애보 남편이었는데요. 키티는 전화 답변이 불안했지만 찰스 말대로 아닐 거라고 부정하다가 거실에 책 한 권이 보였고 같이 있던 쪽지를 보고 월터가 외도 현장을 본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들킨 거 아예 잘 됐다고, 나는 찰스가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월터가 뭐라 하든 안 하든 이제 막 부인하거나 그냥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까지가 5장을 좀 추격해서 말한 것으로 과연 월터는 무슨 결정을 내리는지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8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가 읽은 서머진 몸의 소설 중 가장 가독성이 좋습니다. 전개가 진짜 재미있는데 좋은 문장도 많고요. 끝까지 읽으면 허영심이랑 욕망이 가득한 키티가 후반에 나름 변하긴 하는데 이타적으로 변하다기보다는 좀 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이 저는 좋았습니다. 약간 열린 결말식으로 끝났는데 저는 키티가 여전히 자기만을 위했고 그랬기에 이겨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초반에 키티가 이해가 갔던 게, 나를 사랑해준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이 소설의 배경은 여자는 그저 결혼하면 장땡인 것처럼, 약간 여자는 결혼이 인생의 목표였을 때 그런 배경이다 보니 제가 키티여도 제 의사도 없는 결혼에 제 취향도 아닌 남자와 결혼을 하면 바람 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성별이 반전이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다음으로 소개할 이 크루닌의 성체가 바로 인생의 베일 성별 체인지 같은 작품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건 아닌데 읽다 보면 인생의 베일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작은 주인공 앤드루가 기차를 타고 이제 기대 반 떨림 반으로 블라렐리라는 곳으로 갑니다. 앤드루는 거기에서 일하는 페이지 선생의 새로운 조수가 되었는데요. 역 출구에는 마부 토노스 영감이 그동안 조수들 열흘도 못 버텼다고 하면서 페이지 선생네로 데려다 줍니다. 현재 페이지는 중풍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누워있는 상태였는데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고 이곳이 마음에 들길 바란다고 합니다. 페이지의 안내는 칭키스라는 병원 약사가 간단한 건 하니까 너무 걱정 말라고 하는데, 수술도 망진도 약사가 한다길래 앤드류는 묘하게 찝찝해졌습니다. 그래도 일단 일이니까 첫 환자를 보러 가는데요. 환자는 감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진료소의 약 조제 중에 루이스 선생의 조수인 데니를 만나게 됩니다. 데니는 여기가 의사를 하층 계급으로 취급하고 많이 열악한 곳이라고 하면서 아까 환자는 감기가 아닌 장 쪽을 살펴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약사 젠키스는 약을 몰래 빼돌려가지고 돈을 챙긴다는 것도 알려주는데요. 이제 앤드류는 환자가 장티푸스일 수도 있다는 것에 좀 심란해하게 되면서 과거에 학생 때 임상 분야의 최고의 상을 받은 적도 있지만
이제 실존은 달라가지고 자괴감을 느끼다가 징키스를 만나보는데 이 정신나간 약팔이가 왕진 때 환자에게 약을 마약으로 주는 그런 기행도 벌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어쨌든 환자는 장티푸스가 맞는 것 같아가지고 페이지 선생에게 전염병에 대해서 묻자 그리피스라는 보건소장에게 전화를 해서 조언을 받으라는데요. 전화해서 조언 받으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되고 결국 데니한테 찾아갔는데 데니 쪽에서도 장티푸스 환자가 4명이나 있어가지고 원인을 찾아보니 하수도 같다고 데니는 앤드류에게 하수도를 폭발시킬 거니 협조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힐러는 물리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까지가 1부 5장을 좀 압축한 내용으로 총 4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전개에 흡인력도 있고 인물들이 매력적인데요. 특히 주인공 앤드류가 이제 막 갓 초짜 사회 초년생이라 열정적인 거랑 동시에 어리숙하고 용감무쌍하지만 미숙하기도 한 그런 청춘임을 너무 잘 나타내는데 갈수록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책 뒤에는 전체 내용의 한 4분의 3 정도? 75% 정도의 내용을 축약해서 소개를 하는데 왜 이리 많이 소개하나 싶겠지만 마지막 한 방이 진짜 세게 있는 작품입니다. 1부에서는 앤드류의 사랑인 크리스틴도 등장하는데 둘의 만남도 좀 웃긴 게 앤드류가 학생 환자가 등교를 했다는 거 알게 되고 이제 막 따지러 그 학생네 담임 선생님을 보러 간 거였는데 처음엔 웬 아줌마가 의사인 내 말에 토달지 싶어서 이제 막 씩거리면서 간 그곳엔 이제 한소희 같은 미녀 선생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말싸움에 져가지고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이 둘의 첫 만남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앤드류가 금쪽이 같은 짓을 해도 크리스티는 오은영 선생님이 되어서 잘 토닥여 주는데요. 저는 앤드류가 착하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인간미가 있잖아요. 이 책은 성장 서사가 탄탄하고 로맨스도 있고 그 와중에 사회 비판까지 담은 소설인데 솔직히 2부 중간까진 그냥 뭐 적당히 읽을만 하다고 생각한 소설이 2부 15장을 넘어가잖아요. 진짜 소름 쫙 돋고 몰입이 확 됩니다. 에피소드마다 웃기거나 감동했거나 슬프거나 화가 난다던가 되게 다채로워서 드라마로 히트친 이유를 알았고요. 중후반까지는 되게 다혈질인 앤드류가 구릴 순 있으나 막판에 그 다혈질로 속이 시원해집니다. 세 번째는 에드와르도 멘도사의 경이로운 도시입니다. 책의 시작은 온노프레 부빌라가 바르셀로나로 도착했다면서 이제 개역 열기가 뿜뿜한 이 바르셀로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바르셀로나는 카르타고의 식민지로 역사에 첫 등장을 해서 점령과 재점령에 잇따라 영광도 침체도 다 겪은 도시라고 합니다. 다시 오노프레 이야기로 하숙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주인장인 브라울리오는 오노프레가 작고 꾀지재해서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오노프레에게 여기는 무슨 일로 왔냐고 묻자 일자리를 구하러 온 거라고 오노프레는 답하면서 약간 자신의 출신도 부끄럽고 왜 바르셀로나에 왔는지 밝히기가 싫어서 예민해졌습니다. 브라울리오는 왜 왔냐고 물어봤으면서 정작 답은 건성으로 듣고 학습방 청소 중이었던 자신의 딸 델피나도 소개를 해주는데 오노프레는 못생겼다고 생각한 후에 이제 대도시로 독립했다는 것에 되게 설레합니다. 하숙집은 선불이라서 전 재산을 다 턴 다음 날부터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데 쉽지가 않았고요. 계속 헛당치고 돌아와가지고 하숙집에서 밥을 먹는데 델피나의 고향에 벨세부가 치근대자 걷어 차버리는 그런 인성질까지 하게 됩니다. 델피나는 밤에 오노프레 방에 찾아와 자기를 도우면 자신도 오노프레를 돕겠다고 합니다. 바로 무정부주의 단체에 속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데요. 못생겼다고 생각한 델피나 얼굴에서 이제 무정부주의에 대한 설명하는 그 눈의 반짝임이 좀 매력 있다고 느끼게 되면서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노프레는 만국 박람회 쪽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일을 하면서 오노프레는 자기 자신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최종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것으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불려갈 생각을 합니다. 하숙집에는 은퇴한 성직자인 비잔시오 신부, 카드 점쟁이 미카엘라 카스트로, 응접실에 이발소 차린 마리아노, 그리고 주인공 오노프레 이 4명이 장기 투숙객인데 여기서 점쟁이 미카엘라가 오노프레에게 한 예언을 해줍니다. 오노프레에게는 3명의 여자가 보이는데 한 여자는 오노프레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두 번째 여자는 오노프레를 권력자로 만들어줄 것이고 세 번째 여자는 오노프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데 네 번째 남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행복을 주는 여자는 오노프레에게 불행을 줄 것이고, 권력자로 만들어줄 여자는 오노프레를 노예로 삼을 것이며, 부자로 만들어줄 여자는 오노프레를 저주를 하게 될 거라는데요. 세 여자 중에 이 마지막 여자가 오노프레에게 가장 위험한 여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성녀이고 주님께서는 이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오노프레를 징벌할 한 남자를 창조해낼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1부랑 2부 4장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설명한 것으로 총 7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웃긴 조연 인물이 등장해서 재미있었고요. 브라울리오가 저랑 가치관이 비슷해서 좋았습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한 정체여서 놀랍기도 했고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소설은 특이하게 오노프레 부빌라라는 주인공 인생 스토리랑 도시인 바르셀로나 역사 스토리가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는데 처음엔 왜 이렇게 하나 싶다가도 묘하게 두 스토리의 연결점이 보이면서 시작과 끝을 잘 보여주는 소설로 가장 소설다운 소설이라고 생각 들었고요. 무슨 말이냐면 좀 실제로 있을 법한 허구라는 소리인데 실존 인물과 가상인물, 실제 역사와 적절한 허구를 곁들여서 소설을 쓴 거라서 읽으면서 좀 오노프레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이 책 뒤에 중간 소개 문장에 오노프레가 지나가는 곳마다 유혈이 낭자하고 도시가 발전할수록 부패와 범죄의 악취는 더욱더 진동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주인공 오노프레가 영민한 사람이 돼 이타적이지 않아서 좀 현실성이 느껴졌고 나쁜 놈인 거 맞는데 이상하게 응원해주고 싶은 그런 인물입니다. 약간 망할 놈아 망하지마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 델피나가 오노프레에게 마지막에 준 편지 내용이 진짜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제가 경이로운 도시 읽기 전에 저자의 그루브 연락 없다를 먼저 읽어봤거든요. 이 책은 이티제에게 추천하는 책이 아니라 그냥 경이로운 도시 읽기 전에 바르셀로나에 대해 워밍업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짜 가볍고 골 때리는 외계인 일기 소설인데 진한 감동이 있거나 교훈이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두 외계인이 지구로 와서 에스파냐에 착륙을 하는데 그루브라는 외계인이 에스파냐의 마돈나인 마르타라는 인물로 위장 침입 후 이제 연락이 없자 그루브의 상관 외계인이 그루브를 찾아 바르셀로나를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게 풍자가 한가득하고요. 희극적이라서 킬링 타임용으로 제격이고 그루브 찾겠다고 나선 주인공 외계인의 이름은 안 나오지만 진짜 보다 보면 너무 꼬장꼬장해서 그루브가 왜 연락 없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꼬장꼬장한데 낯선 행성에 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움 타는 거 보면 좀 귀여운?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막 정이 썩었다면서 정치인 중에 개인 별장에 화장실 22개 만든 놈 부디 그거 몽땅 다 사용하길 빈다는 한마디로 탈수로 죽으라고 비는 사람도 만나고 동계산 서툴러서 팁으로 1억씩 주고 벼락도 맞고 정말 킬킬대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르셀로나에 대해 좀 익숙해진 상태여서 그런가 저는 경이로운 도시가 어찌저찌 완독은 하게 되더라고요. 약간 긴 글 잘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사 세계문학 전집에서 난이도 하로 소개할까 하다가 그냥 경이로운 도시의 부록 같은 책이라고 느껴져서 같이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네 번째 책은 성장 소설계 고이디 고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 책이 유명해서 이티제 분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것 같고 넣을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성장 소설 중에서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성장만을 다룬 소설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읽었더라고요. 거의 성장 소설인데 주변을 챙겨서 영성을 곁들인 그런 영웅 서사의 위주로 본 것 같아요. 아무튼 데미안은 유명하니까 간략하게만 소개하자면 총 8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두 세계에서 주인공 싱클레어는 10살인 소년으로 안락하고 평온한 정돈된 선의 세계인 엄마 아빠 격과 약간 기괴하면서 무섭고 불가사의로 가득하지만 솔깃한 그런 악의 세계, 이 두 세계를 경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란츠 크로머라는 영악한 소년을 만나서 허세를 부리다가 약점을 잡혀서 시달리게 되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 카인에서 막스 데미안이라는 전학생을 만나는데 어딘가 신비한 소년은 싱클레어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동생을 죽인 악인 카인은 어쩌면 악인이 아닐 수 있다고 카인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말을 지어낸 거일 수도 있다는데 싱클레어는 불경하고 사악하다고 생각하지만 데미안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잠시나마 크로머의 시달림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삥 뜯던 크로모는 이제 친누나까지 데리고 오라고 선을 넘자 싱클레어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다짐을 하면서 길 가다가 또 데미안을 만났는데, 데미안이 누군가 두렵다면 그건 네가 누군가에게 너 자신을 지배할 권리를 허락한 것이라고 말을 해주면서 크로모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데미안에게 크로모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크로모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는데요.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손쓴 것 같아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알 속에 있던 싱클레어의 세계가 근각이 시작하는데, 오브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가 이 데미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라면 저는 이부 카인도 주목해야 할 그런 에피소드라고 느낀 게, 흥미로운 악의 세계에 잠시 놀다가 얼마든지 발 빼서 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한 그 유년기에 크로모라는 악의 세계에 있던 소년을 만나서 이제 한순간에 발목 붙잡히게 되면서 두 번 다시 선의 세계인 부모님한테 떳떳하지 못할 때, 그때 데미안이라는 소년이 나타나서 악의 상징인 카인이 어쩌면 용기랑 자기들만의 특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싱클레어에게 말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선만이 전부라고 생각한 싱클레어의 한 세계를 부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첫 번째 스크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카인이 되라고 하는데요. 즉 선악 이론적으로 나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계이든 자기 자신이 독자적이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즉 쉽게 보면 자기 주체성을 가지라는 성장 소설인데, 어렵게 보면 책 속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가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인 것을 알려주는 소설입니다. 유명한 작품인 만큼 다양한 해석이란 좋은 리뷰들이 넘쳐나니까 살짝 한번 건드려 봐도 괜찮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성장 스토리의 스테디 자기계발서인 대학과 중용입니다.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MBTI를 떠나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읽으면서 느낀 점은 요새 정보를 알려주기 전에 앞에 너무 구구절절한 TMI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앞에 핵심을 말하고 뒤에는 그 핵심을 디테일하게 풀어 써서 좋았고요. 먼저 대학은 대인이 되기 위한 3가지 실천 목표인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달성하기 위한 8가지 단계인 8조목으로 구성된 경이랑 경에 대한 디테일 터치라고 할 수 있는 10장의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전, 이렇게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경의 맨 앞 파트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며 제신민하며 제지어지선이니라 라고 하는데, 해석을 읽자면 훌륭한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갖춘 대인이 되는 배움의 길은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늘로부터 받아 갖추고 있는 텅 비고 신령하며 어둡지 않은 본래의 성품인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백성을 새롭게 함에 있으며, 이 2가지가 모자람도 지나침도 없는 최선의 실천인 지선에 머물도록 함에 있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으나 후천적 기질과 삶의 과정에서 좀 도덕적으로 흐려지니 이를 다시 밝히는 일이 인간답게 사는 일이고, 고로 지도자가 될 자는 먼저 스스로 명덕을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 방법을 모르는 자를 인도하고, 인도에 따라 바르게 사는 길을 알고 실천하게 된 자들은 더 이상 이전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지어지선은 이 명명덕과 신민의 방법론으로서 넘치거나 부족함 없이 주어진 관계와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은 행할 수 있어도 매 순간 행하기엔 어려운데, 대학에서는 이 어려운 매 순간마다 지선에 머무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어지선으로 인해 명명덕과 신민을 완성할 수 있다는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내로남불하지 말고 과하거나 부족함 없이 스스로를 기만하지 않고 떳떳함을 유지해서 남을 베풀 때 위선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근본을 두텁게 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경애에 대한 이야기고, 아까 말했듯이 경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것이 전의 내용인데 진짜 해제가 아주 빵빵해서 거의 떠먹여줍니다. 그 다음 중용은 서문이 6장으로 나뉘는데, 마지막에 멀리 가고 높이 오르는데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총 4편으로 나뉘어서 3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았던 문장인 2편 20장
마지막 이야기 해석만 읊어보자면요. 널리 배우고 자세히 묻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분명하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배우지 않을지언정 배우게 되었으면 능숙하게 되지 않고서는 그만두지 않으며 웃지 않을지언정 울었으면 알지 못하고는 그만두지 않으며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생각하였으면 깨닫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으며 분별하지 않을지언정 분별하였으면 분명해지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으며 행하지 않을지언정 행하였으면 독실하지 않고는 그만두지 않아야 하니 남이 한 번에 그리면 나는 100번을 할 것이며 남이 10번을 그리면 나는 1000번을 하면 된다. 이러한 도리를 과감하게 실천하면 비록 어리석더라도 반드시 밝아지며 비록 유약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라는데 이 문장이 중용에서 진실하고자 함을 실천하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현대에서 학문을 하는 방법론이면서 미래에도 인간이 무언가 성취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이라고 합니다. 중용에서 중은 치우치지도 기울지도 않고 지나침도 모자람도 없는 아까 대학에서 지선의 행동이 바로 중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학을 읽고 난 다음으로 읽는 거다 보니 좀 더 이해하기가 수월했고요. 사람이 성장함에 있어서 너무 과하면 심신이 상하기가 쉽고 너무 부족하면 깨지기가 쉽듯이 이 중용, 중간의 미학에서 모든 적당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철학서를 읽다 보면 그 특유의 성스러움을 맛볼 수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모든 번뇌가 작아지면서 약간 고요해지는 느낌이라 정말 괜찮은 책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티제를 위한 성장에 관한 책들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내유형 남았는데 다음엔 아마 엔팁으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